주변에 약간 이런 분들 꼭 있잖아요. 아니 사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상대방이 막 선을 넘었고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 앞에서는 묘하게 입이 딱 다물어지는 상황 말이에요. 아, 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얼어붙는 그 느낌이죠. 맞아요. 정작 그 순간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이나 아니면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 볼 때쯤에야 그때 이 말을 던졌어야 했는데 하면서 막 이불을 걷어차는 경험. 네네. 다들 한 번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갈등을 싫어해서 그런가? 내 성격이 착해서 그런가 하다가도 이게 반복되면 결국 나는 뭐 이렇게 바보 같고 만만할까? 라면서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막 찌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위 이불킥을 하는 순간에 밀려오는 자책감이나 억울함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공격에 즉각 반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걸 나약함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그냥 진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를 위해 샅샅이 파헤쳐본 방대한 자료들을 보면 그 자책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았죠. 맞아요. 인지행동치료 관련 최신 논문들이랑 미시간 대학의 뇌영상 연구, 또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자료, 그리고 브레네 브라운의 수치심 연구까지 싹 다 모아왔거든요. 네, 아주 든든합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을 먼저 솔직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때 화를 내지 못하고 침묵했던 건 결코 여러분이 약하거나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뇌에 탑재된 그 감정 레이더가 남들보다 너무 고성능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고성능이요? 아니 잠깐만요. 성능이 좋으면 오히려 제때 딱 반격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구사양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막 돌리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면이 멈춰버리잖아요. 렉 걸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얼어붙는 순간 뇌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의 그 무례한 말을 듣는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은 내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이 받을 상처, 그리고 주변 공기가 싸하게 얼어붙을 그 분위기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와, 그 짧은 순간에요? 네. 게다가 그 갈등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피곤한 감정 노동의 견적을 남들보다 수십 배는 더 빨리 한꺼번에 쫙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져서 멈춘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뇌의 일종의 병목 현상에 와서 셧다운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함이 아니라 과부하인 거죠. 진짜 위로가 되는 분석이네요. 오늘 저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무작정 참기만 했던 그 억울한 심리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하고요. 나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게 나를 지켜내는 심리학적 전략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아주 통쾌하고 과학적인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의문부터 풀어볼게요. 도대체 세상에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툭툭 건드리고 아무 이유 없이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멜라니 클라인과 방어 기제 연구들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참 맥락이에요. 무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겉으론 되게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내면을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인정하기 싫은 열등감, 결핍 혹은 심한 자기혐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미워한다고요? 근데 왜 굳이 그 불똥이 가만히 있는 저한테 튀는 건가요? 그게 내면의 수치심이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건 인간의 뇌에 엄청난 고통을 주거든요. 마치 펄펄 끓는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는 거랑 비슷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뇌는 살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기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찌질함을 타인에게 막 덮어 씌우는 거죠. 잠깐만요. 이 상황을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마치 내 얼굴에 되게 지저분한 얼룩이 잔뜩 묻었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랑 똑같네요. 와, 완벽하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거울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 여러분이 타깃이 되었을까요? 그니까요. 제가 제일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숴버려야 할 만만한 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맑고 투명한 거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맑은 거울이라서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고요? 이건 솔직히 좀 억울한데요? 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의 연구를 보면 이 역설이 아주 명쾌하게 풀리거든요. 우리는 보통 남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하지만 바우마이스터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격성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위협받은 부풀려진 자아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위협받은 부풀려진 자아상이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겉으로만 과대포장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알 것 같아요. 속이 텅 비었는데 겉만 화려하게 빵빵한 풍선 같은 상태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처럼 억지로 막 꾸며내지 않은 진정성, 묵묵한 성실함, 평온함을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투명하고 맑은 거울에 자신의 추악하고 불안한 진짜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비춰버리는 겁니다. 와, 미치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가짜인지 제 앞에서 너무 투명하게 싹 다 들켜버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뜯어고치는 대신에 거울인 여러분을 깨부수려고 드는 거예요. 멜라니 클라인은 이 파괴적인 감정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명확히 구분했거든요.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질투가 네가 가진 그 평온함 나도 갖고 싶어 라는 비교적 건강한 동력이라면 시기심은 파괴적이에요. 상대가 가진 그 좋은 것 자체가 그냥 산산조각 나길 바라는 충동이거든요. 뺏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망가뜨리고 싶다는 거군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이 맑은 샘물에 발견했을 때 그걸 먹으면서 갈증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샘물에 흙이랑 오물을 막 퍼부어버리는 심리입니다. 근데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동안은 누가 저한테 무례하게 굴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말투가 문제였나? 하고 계속 저를 탓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잘못해서 오물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오물이 내 맑은 샘물에 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저를 자책에서 탁 꺼내주는 첫 번째 열쇠가 확실하네요. 근데요, 머리로는 그래, 저건 저 사람의 열등감이야 라고 100번 이해해도 당장 내 귀에 물에 한 마리 탁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신체 반응은 통제가 어렵죠. 이 끓어오르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전략인 뇌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해요. 무례한 공격을 받는 순간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거든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공격을 딱 받는 순간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막 미친 듯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얘는 논리나 이성 없이 오직 생존과 위협에만 반응하는 아주 원초적인 화재 경보기 같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경보기가 귀 옆에서 막 울려대니까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 이마쪽에 있는 전전두엽 피질은 아주 복잡한 논리나 상황 판단을 담당하는 관제탑에 능숙한 통제 요원과 같아요. 이 요원이 매뉴얼을 읽고 화재 경보기를 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보기가 너무 크게 울려버리면 요원도 당황해서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도 되게 여유롭게 딱 대처하는 사람들은 그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통제 요원이 태어날 때부터 막 엄청난 엘리트인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경보기에 압도당해서 얼어붙는데 그럼 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그 비결이 그냥 꾹 참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니군요. 네.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는 건 오히려 경보기 소리 못 들은 척하면서 속으로 고마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데이비드 교수가 발견한 핵심은 그들이 감정과 자기 자신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거였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이요? 좀 추상적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탈융합?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저랑 제 분노가 되게 끈적하게 하나로 막 들러붙어 있는 상태라면 앞에 붙은 탈은 그 끈적한 덩어리에서 저를 탁 떼어낸다는 뜻인가요? 와, 아주 정확하게 언어를 해체하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화가 나,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융합된 상태예요. 감정이라는 거센 강물에 나 자신을 통째로 빠뜨려서 허우적대는 거죠. 물 먹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반면에
탈융합은 강물 속에서 발버둥 치는 대신에 갑자기 밧줄을 탁 잡고 강두기로 훌쩍 올라서는 겁니다. 물은 여전히 발밑에서 막 세차게 흐르고 있지만 나는 안전한 강두기 위에서 지금 저 밑으로 억울함이라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관찰자가 되는 거죠. 강두기로 훌쩍 올라가라.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전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죠. 당장 오늘 밤 침대에 누웠는데 또 그 물에 있던 사람 얼굴 떠오르고 심장 뛰고 이불 걷어차기 직전인데 그래 강둑으로 올라가자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물리적인 스위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에단 크로스 교수가 뇌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극도로 분노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한 뒤 뇌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크로스 교수가 찾아낸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스위치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을요? 속으로 막 지영아 화내지 마 이렇게요? 네, 감정이 폭발할 때 나는 왜 당하기만 했지? 이렇게 1인칭으로 자책하는 대신에요.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서 지영아, 지금 네가 느끼는 억울함은 너무 당연한 거야. 넌 정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어. 라고 남에게 말하듯 속으로 되뇌는 거죠. 아니 고작 주어 하나 나에서 이름으로 바꿨다고 뇌에서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좀 안 믿기는데요? 워낙 간단해서 의심스러우시죠? 하지만 뇌의 영상이 그 메커니즘을 증명했습니다. 1인칭, 즉 나를 사용할 때 뇌 혈류는 아까 말한 화재 경보기인 편도체에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감정에 갇힌 거네요. 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뇌는 지금 남에게 논리적으로 말을 걸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담당하는 관제탑인 전전두엽 피질로 혈류를 확 이동시켜버려요. 와 대박이네요. 물리적으로 화재 경보기에 가던 전력을 끊고 관제탑을 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편도체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찰나에 제 뇌 안에서 혈류가 이동하면서 물리적인 한 뼘의 공간이 딱 창조된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마치 내 상황을 영화관 스크린에 띄워놓고 객석에서 보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주인공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저 상황이면 화나는 게 당연하지 하고 공감은 해주면서도 스크린 안으로 뛰어들어가진 않는 그 안전한 거리감 말이에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스스로를 3인칭으로 부르면서 이성의 관제탑을 깨우고 내면에 튼튼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 이게 인지적 탈융합의 진짜 실전 기술이죠. 좋습니다. 상대가 투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제 이름 불러서 끌어오르는 뇌 진정시키는 법도 완벽히 접수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제 안의 억울함이 약간 아주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 어떤 반론인가요?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거나 뒤에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강둑 위에 가만히 서서 화가 나는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오해하신 겁니다. 저기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명을 해야 풀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저만 바보 되고 그 사람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미치겠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를 짚어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해명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나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막연히 믿거든요. 당연하죠. 오해는 풀어야죠. 하지만 휴스턴 대학교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방대한 수치심 연구를 보면요. 왜 그 해명이라는 게 최악의 자충수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면에서 건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험담하거나 비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주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까 그 투사 이야기랑 이어지네요. 네, 브라운 교수는 이런 행동을 어두운 방에 숨어서 돌을 던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방에 숨어서 돌을 던진다. 와, 자기는 돌에 절대 안 맞고 되게 안전하게 공격만 하겠다는 아주 비겁한 신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날아온 돌에 맞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흠칫 놀라서 지금 저한테 던지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이러면서 해명을 시작하잖아요. 네, 따져 물어야죠. 자, 그러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대방의 뇌는 어떤 신호를 받을까요? 글쎄요. 내 공격이 정확히 명중했구나. 내 돌이 통했네. 이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흔들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즉 타격감을 얻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흠집내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그 논리적인 해명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저 당신의 공격이 나를 상처 입혔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아주 피곤한 독백일 뿐이죠. 상대는 여러분 해명에서 꼬투리를 접고 공격을 이어가면서 자기 우월감만 채울 겁니다. 아, 제가 막 논리적으로 해명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프레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군요. 난 잘난 척한 게 아니야 라고 100번 해명해봤자 쟤는 진짜 잘난 척하는 애네 라는 것만 더 각인시키는 것처럼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화도 내지 말고 해명도 하지 말라면 뭐 그냥 샌드백처럼 맞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을 대처할 때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실전 방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색 바위 방법입니다. 회색 바위요?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회색 바위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길 가다가 그 돌멩이한테 다가가서 말 걸거나 시비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찔러도 소리 안 나고 흔들어도 미동조차 없으니까요. 상대가 은근슬쩍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거나 교묘하게 긁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이 회색 바위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입 꼭 닫고 대놓고 무시하면 되나요? 단순한 무시나 침묵이랑은 조금 달라요. 눈에 띄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사실 내가 화났다는 감정적 반응이잖아요. 아, 그것도 타격감을 줄 수 있겠네요. 네, 회색 바위 방법의 핵심은 감정적 반응을 제로에 가깝게 걷어내는 겁니다. 그냥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눈 깊게 맞추지 않고요. 상처받은 표정도 절대 짓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말고 반대로 분위기 풀려고 막 과하게 웃지도 말고요. 네, 감정을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상대를 공격하려는 동기 자체가 그냥 굶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화낸다고 하면 소리 지르고 따지는 것만 떠올리지만요. 진정한 분노의 표현이자 가장 압도적인 방어는 바로 차가운 고요함입니다. 차가운 고요함이요? 네, 네가 던진 그 무례함 따위가 내 견고한 세계를 단 1mm도 흔들 수 없다는 걸 철저한 무반응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진정한 멘탈 승리네요. 상대방은 자기가 던진 돌에 제가 맞아서 아야 하고 소리 지르길 기대했는데 제가 폭신한 스펀지나 요란한 징이 아니라 미동조차 없는 단단한 바위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타격감을 못 느끼니까 제 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대가 파놓은 잎에 빠져서 해명하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오늘 이 방대한 심리학 연구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억울함이랑 자책으로 막 엉켜있던 머릿속이 진짜 깨끗하게 세탁된 기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3가지 통찰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무례함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맑은 거울에 비친 그들의 추악한 열등감일 뿐이다. 둘째,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3인칭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성의 관제탑을 깨우고 나와 감정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을 만들어라. 셋째, 어둠 속에서 돌 던지는 사람에게 구차하게 해명하며 타격감을 주지 마라. 감정을 차단한 무적의 회색 바위가 되어라.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꾹 입을 다물고 참았던 건 결코 바보 같거나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타인의 감정과 주변 공기를 너무나 세밀하게 읽어내는 아주 깊고 정교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이 사실을 꼭 여러분께 짚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불킥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성격 고쳐야 해 라고 자책하시지만 여러분의 그 섬세함은 고칠 병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듣고 보니 그 침묵의 순간들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경계를 지키려는 되게 본능적인 방어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깊고 고요한 마음의 세계에 타인의 더러운 흙발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선 경계 설정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무례한 사람의 오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지혜였던 거죠. 내 세계에 아무나 발을 들이게 놔두지 않겠다. 와, 이 깨달음이 주는 위로가 정말 큽니다. 이제는 그 귀한 에너지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만 온전히 써야겠어요.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문 막히는 순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나요?
혹은 그동안 무조건 참기만 하느라 혼자서 끙끙 앓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리뷰나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 솔직한 한 줄의 기록이 오늘 밤도 입을 차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분들께 아, 나만 이렇게 억울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엄청난 연대감과 위로를 줄 거거든요.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이 자신만의 속도로 더 단단한 내만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맑은 거울은 그 앞에 선 자의 추악함을 비출 뿐 거울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일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휙 뒤집어줄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과거에 억울했던 기억 대신 평온하고 단단한 회색 바위를 떠올리면서 깊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랄게요.